자, 모든 분들이 기다리는 유선남님 만나는 시간이죠. 네. 3부입니다.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이번 주에 일정이 좀 중요한 것들이 있고 또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도 여전히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ADP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 변화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요, ISM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연준에서 발표한 회의록에 대한 공개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하나씩 조금씩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볼까요? 회의록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회의록이었던 것으로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블룸버그도 헤드라인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제 시장의 하락세를 이끌었던 주요 스케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연준의 회의록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선반영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3월부터 할 거다라는 생각이 70% 이상이었고, 그리고 5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95%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선반영이 높게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서 연준은 그 목표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라는 시도를 이번에 회의록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다만 호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하나씩 적게 하나씩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더 길게 고금리를 유지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금리는 현재 최고점이거나 거의 바로 근접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호재가 아니라 아직 한 번 더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사실상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아직 금리 인상이 테이블에서 내려지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은 여전히 2% 인플레이션이 목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커다란 진전이 있는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명확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히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볼 만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도 있을 만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어조를 봤을 때는 우리가 금리 관련해서 조금 더 높게 고금리를 오래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매파적인 톤들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선반영에 비해서는 매파적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는 회의록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반응도 약간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겠군요. 예. 우리가 기대가 너무 섣불렀다. 예. 그래서 4번 빼고 다 안 좋네. 4번이 뭐죠? 4번이? 4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명백한 진전이 있었다. 네. 명확한. 그거 빼고 다. 옆에다 이제 호재라고 써주셨어 또. 말고도 딱 하나 좀 더 짚고 넘어가자면, 6개월간의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였던 2%보다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요 두 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았다.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그러네요. 그냥 호재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부 다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결국엔 좀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정말 괜찮은데 네. 그 외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조금 우리가 좀 뭐 집중해서 좀 보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거기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예. 조금 전에 근데 예. ADP 민간 고용 나왔는데 이게 그 시장 예상치가 11만 5천 건. 근데 실제로 16만 4천 건이 나왔는데 그 유선남님 요즘에 그 ADP가 그 과거와 달리 너무 변동성이 크고 예.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이 지표에 대해서? 일단 ADP 비농업고용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도 지금 당장 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 레스토랑과 호텔 관련한 상승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보다 온건한 고용 및 임금 증가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뉴스를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네요. 네. 일단 이렇게 알겠습니다. 높게 나왔는데 예. 아직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냥 갑자기 한번 좀 전에 나왔길래 한번 여쭤봤는데 예. 또 정리. 아니 뭐 또 그걸 대답. 챗GPT가 아니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 어. 요즘 시장이 음. 그 ADP 민간 고용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도가 약간 떨어져서 민감도가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예, 예. ADP 비농업 고용지수는 보통 이제 원래 우리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지표보다는 조금 더 적은 표본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보통 S&P 500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급여를 관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급여를 관리하는 기업을 쓸 만큼 돈이 남아도는 기업들은 보통 중소기업들 쪽보다는 큰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ADP 비농업 고용지수를 볼 때는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좀 있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유선남님도 이제 그 졸트 보고서에 대한 좀 평가를 내려주실 건가 봐요. 맞습니다.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어저께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32개월에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이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12월 달 데이터가 아니고 11월 달 데이터인 후행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언급드렸지만 이미 구인수 대비 구직자 수가 사실상 예전 코로나 때 수치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수치 1.36에 도달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인에 대한 수도 줄었지만 구직 수도 같이 줄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구인수 대비 구직 수가 1.4로 사실 전달보다는 소폭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치로 가고 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다 아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실업자들도 줄어들고 이직자들도 줄어들고 노동에 대한 수요도 다 같이 세계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현상이 이번에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차트만 잠깐 보니까는 그래도 네. 확 벌어졌던 게 또 이렇게 수렴하는 그 과정이 아름답네요. 그래도 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네,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예. 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네, 어저께 갑작스럽게 유가를 급상승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중동의 긴장감을 올려놓은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 장성 추모식장에서 폭발로 인해서 100여 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유가가 증가세를 보이기로 했고요. 미국 쪽에서는 미국이란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관계가 없다라고 발표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좀 사망했다라는. 진짜. 저는 사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한국에 태어난 게 진짜 다행이다. 이런 여러 가지 뭐 폭발이나 네. 이런 치안적으로 봤을 때 아, 뭐 어떻게 살아? 그쵸. 지나가다가 폭발하면. 네. 예. 뭐 이런 참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그 테러와 같은 일이 폭발이라든지 테러와 같은 전쟁을 포함해서 일어났던 게 9.11 테러 한 번밖에 없다. 미국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쟁 났을 때 뭐 남북 전쟁 제외하고 이제 외세가 침략을 해서 외세가 침략을 한 경우가 없으니까 미국은 그 수많은 전쟁을 하지만 다 외부에서 본인들이 군사를 파견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북 전쟁도 그 내부에서 서로 싸웠던 거고. 그러니까 외세가 미국 땅 내에서 그런 폭력적인 일이 있었던 게 9.11 테러 딱 한 번인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막 서로 총을 쏘고 막 총기 난사하잖아. 그게 더 하지 사실. 차라리 전쟁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래서 참 총기 난사. 제가 이거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네. 정말 농담이 아니라 네. 제가 레스토랑 있다 나갔거든요. 네. 그 레스토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바로 5분 제가 나간 후 5분 뒤에. 와. 근데 그날 전화를 했어요. 911에. 네.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네. 전화를 했는데 앰뷸런스가 없대.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요. 앰뷸런스예요? 딴 데서도 총기가 있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앰뷸런스가 없다 지금 이 시에.
지금 딴 데 나가 있다 지금 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와, 제가 그때 5분만 더 소주 2잔 먹었으면 그러니까.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에이, 예. 자, 알겠습니다. 예, 목요일 밤 희한한 목요일 얘기를 좀 날 했죠, 좋다. 제가.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뭘까요, 유선남님? 예. 다음 소식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저께 기준으로 ISM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으나 사실 거의 14개월 내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대략적인 제조업자들의 매니저들이 이제 응답을 하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응답을 작성으로 표본을 작성한 건데요. 일단 14개월 내내 제조업 쪽에서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나타난다는 점이 이 ISM 제조업 지수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또 뉴 오더라고 해서 새로운 주문량 자체가 16개월 내내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번에 나왔던 게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제조업 지수의 침체는 급격하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외하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 이제 물가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제조업 관련된 물가가 낮게 나왔다는 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응답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뉜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섹터에서 그래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상품 비용이 감소를 하고 있고 공급은 가능하지만 고객들에 대한 오더 수준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혹은 사업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대부분 섹터에서 답변이었는데요. 다만 1차 금속이나 컴퓨터 및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요. 일단 미국의 연준이 금리 변화를 보류할 것이다라는 예상에 따라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자본 투자에 지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차 금속 같은 경우는 UAW의 파업이 해결됨에 따라서 자동차 OEM 고객의 수요가 더욱더 강력해짐에 따라서 2024년 1분기에는 매우 강한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1차 금속 중에서 보통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섹터별로 한번 인터뷰를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잘. 예, 너무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를 어마어마한 또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네. 예, 약 하나로 따지면 한 5천억이 넘는 그 정도 되는 그러네요. 돈을 팔았는데 네. 자,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마크 주커버그가 이번에 파일링을 통해서 자신이 주식을 얼마나 팔았는지를 리포팅을 했는데요. 자,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를 428밀리언 달러어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을 2달 동안 팔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뉴스 매체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저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인사이드, 그러니까 그 인사이드를 파는 거 있잖아요. 트랜잭션. 네, 이게 네. 안에서 이제 내부자들이 파는 네네. 것들 제가 봤는데 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매일매일 네. 무슨 뭐 프로그램 돌리는 것처럼 네. 계속 이렇게 팔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봐서 사실 글로벌 라이브 때 작년에 이거를 한번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던 적이 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네요.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 좀 비트코인이 최근에 또 너무 핫하다 보니까 스톡 옵션을 처분하고 이걸 또 비트코인을 다시 샀어요. 자, 어떤 소식일까요? 네. 네, 현재 마이클 세일러가 2,800억 원에 해당하는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해서 31만 5천 주에 달하는 자사 주식을 매각을 한 이후에 비트코인을 산도록 하겠다.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서 승부수를 보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는요, 여러모로 비트코인 관련된 루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간단하게 어떤 리포트에서는 SEC가 모든 비트코인 관련된 현물 ETF를 승인을 거절할 거다라는 리포트 때문에 어저께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나온 소식들 중에 폭스뉴스에서 나온 카더라인데 이번에 SEC 쪽에서 아마 나스닥이랑 뭐 여러 회사들을 불러놓고 아마 인터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인터뷰를 할 거다라는 내용도 사실 지금 여러모로 비트코인 관련돼서 지금 현재 루머가 돌아다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안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상당히 강력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와,
비트코인만 사는 회사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죠? 모든 자산 다 팔고 비트코인으로 다 근데 채워놨죠. 그걸로 해서 호재가 돼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서 네. 그 스톡 옵션을 처분하고 네. 그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샀어. 와. 그러면 다시 호재성 기사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네. 되게 심플하게 경영하시는. 이게 경영입니까 이게? 야, 경영인지 이거 되게 모르겠으나. 심플하게 어, 되게 창조적이네요. 그러게요. 예, 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와 근데 음. 엄청나게 그 믿음이 강하시거나, 예. 아니면 엄청나게 용감하시거나. 근데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도 네. 지속적으로 사셨어, 근데. 그때도. 음. 예, 조금씩. 그랬던 분이군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음.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자판에 보면 예. 이렇게 막 버튼 많잖아요. 거기 인공지능 버튼을 넣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내용이 거의 전부인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키를 추가 키보드에 넣을 생각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는 1994년에 윈도우 시작키를 추가한 이후 처음으로 윈도우 관련된 키를 키보드에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라는 기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는지 알려주는 지표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지금까지 음. 윈도우 키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실수로 눌렀어, 실수로. 이거 나 눌렀는데 이러면서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안 쓰는 예. 키보드네. 이거는 실수로 누른 적이 많이 여기에다가 이제 AI 여기 이제 AI가 생기겠네. 윈도우 예. 키에. AI 예. 되면 아마 좀 눌러볼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요. 와.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야, 그리고 음.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야. 앱스타인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뭐 오늘도 뉴스 엄청 나오고 있는 뭐 빌 클린턴 뭐 그리고 데이비드 커퍼필드 뭐 온갖 인물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아니, 앱스타인이 그분 아니에요? 성추행. 성착취. 예. 성착취. 뭐 아동 성착취. 해서 깜빵에 뭐 몇백 년 가지 않았나? 그리고 중간에 혼자서 자살하고. 맞아. 네. 앱스타인은 자살했죠. 예. 맞아요. 근데 그 문건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 아.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그래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알만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정재계가 지금 다 뒤집어졌어요? 뭐 연예인 뭐 가릴 것 없습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 이름도 나왔다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앱스타인 문건이라는 건요.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사실 원래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로서 사실 유명세를 떨칠 때 갑작스럽게 2005년경부터 성착취를 했다라는 뉴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는 피했다가 이제 자신의 권력으로 막았다가 2019년쯤에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올라서 그때는 막지 못하고 감옥에 갔다가 자살을 했는데요. 이거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죽었죠. 네,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재판에서 나눈 대화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성착취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실 연루되어 있었고 공범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이 당시에 사실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아직 관련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을 통해서 익명으로 많이 다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12월 말쯤에 이제 뉴욕의 연방법원 판사를 통해서 이름을 공개하라라는 명령이 담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문건에 담긴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두 명이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앤드루 왕자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죠. 엘리자베스의 여왕의 마지막 손자가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성착취에 관련된 좀 일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환이 되면서 정확히는 이제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뭐 내부에서 뭐 정확하게 뭐 관련이 있었다 정도는 아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뭐 카더라 정도의 내용이 담겼고요. 반대로 앤드루 왕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간 미성년자와의 조금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라고 언급이 됐었던 만큼 추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재계 인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얏트 관련해서 대주주로 소유하고 있는
톰 프릭스까지도 사실 이번에 언급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얏트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비드 커퍼필드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게 문건에 적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영향력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빌 클린턴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그 안에 멜린다 게이츠가 이혼하게 된 가장 커다란 원인도 사실 바로 이 앱스타인 문건 때문이다. 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게 앱스타인 아일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섬이 있어서 예. 그 섬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것 보면은 이제 그 섬에 들어갔던 인물들의 예. 이름도 쫙 나왔었죠. 아, 180명이 넘는다고 나오네. 네, 그러니까 수 정말 많습니다. 정말 180명. 음. 뭐 빌 클린턴,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야. 그래서 제가 그 누구한테 이런 걸 한번 물어봤어. 아니 섬에 간 거는 섬에 간 거고 예. 섬에 갔을 수는 있는데 착취는 안 하지 않았을까요? 이랬더니 그럼 섬에 뭐하러 가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 이거 진짜 3% 아니었으면 제가 뭐 이런 언어에 참 우리가 네. 좀 해야 되지만 와 진짜 참 야. 후폭풍이 이제 후폭풍이 좀 어마어마하네요. 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이런 많은 이제 유명인 분들이 네. 연루된 것 자체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왜 참 그런지 참 그렇습니다. 그 유선남님이 클린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빌 게이츠 말씀하신 겁니다. 빌 게이츠.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근데 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빌 그리고 클린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요, 이제 멜린다 게이츠가 나중에 이유를 설명을 했었는데, 예. 둘 다 언급한 겁니다.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이혼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이제 성범죄자와 연루가 되었다라는 게 멜린다 게이츠 입장에서는 용납을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좀 예전부터 나오게 된 용감이지, 얘기인데. 그거. 네. 아니 그 네. 대화창에 저기 클린턴은 이혼 안 했어요라고 써 있어서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헛나오신 거죠. 유선님. 예, 하여튼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 얘기 습관은 못 버리나? 뭐요? 빌 클린턴. 그 옛날에도 스와로브스키 무슨 스키 멜로 누구죠? 뭐 하여튼 있잖아요. 유선님 누구죠? 비서. 네. 습관이 네.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기업별 소식 몇 가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기업별 소식 전달해드리기 전에 잠깐 월그린에서 어닝이 나와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월그린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에서 양쪽 다 좋은 성적이 나왔지만 배당금을 48%나 줄였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현재 장외에서 주가는 2.15%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별 소식 전달해드리면서 일단 애플 관련한 악재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바클레이가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애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파이퍼 샌들러를 통해서도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비슷합니다. 현재 애플워치 관련해서 악재가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 여러모로 애플에 대한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합쳤을 때 애플에 관련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시티그룹,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여러 투자 회사를 통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지만 웬디스, 엑소모빌, 모비라이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 특히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서플라이어들이 공급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나왔다라고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애플은 참 일주일 안에 투자 의견 하향이 벌써 두 번째이니까 어제 바클레이즈, 오늘은 파이퍼 샌들러. 저도 보니까 이제 파이퍼 샌들러는 이제 220달러에서 205달러로 또 목표 주가도 약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하면 오늘 뭐 네, 좋습니다. 이야기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유선님 뭐 빠진 거 없죠? 네, 아니요. 다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가 잘 어울리는 유선아님. 핑크 시몬. 에? 이게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연어색. 연어색? 네. 네. 핑크라고 하면 남성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연어색.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이제 시장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자, 일단 글쎄요. 오늘 과연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지수는 S&P 선물 지수가 0.06%, 뭐 거의 뭐 상승했다라고 좀 보기 힘든 그런 상승폭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0.25%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은 또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0.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맵을 보게 되면 아마존이 진짜 아마존? 네, 애플이 지금 마이너스 1.28%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인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퀄컴, AMD 그리고 뭐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그리고 NXP 뭐 전체 다 지금 뭐 반도체 섹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또 엔비디아는 괜찮고 브로드컴도 뭐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와, 이 반도체 섹터가 사실 12월 달에 확 힘을 주더니 네.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어제는 에너지 섹터가 좀 괜찮았어요. 오늘도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예,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아마존이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아마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지금 2.2%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예,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마존이 뭐 전고점을 돌파했느냐 했을 때 그러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마존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P&G가 좀 많이 상승하고 있고 3%. 예. 어제도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게 막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네. 예. 어떤 회의록에 따른 또는 뭐 전반적인 뭐 지정학적 악재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내려가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초에는 뭐 건강한 조정이다. 좋게 얘기해서. 네. 제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흐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뭐 치킨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치킨 드실 건가 봅니다. 왜요? 뭐 보셔야 돼요? 아니, 지금 배우막 달리오님이 네. 페이팔 어떠냐? 페이팔 피난다 지금. 이게 어제 그 아까 소파이를 비롯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다 내렸습니다. 뭐 업스타트, 뭐 어펌, 페이팔 가릴 것 없이 다 내렸습니다 어제. 사실 저는 금리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요. 예, 요걸 뚫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서 요걸 못 뚫었네. 딱 걸렸다. 딱 걸렸네. 천장이 철강이네. 티타늄이네 네. 이거. 예. 티타늄 천장에서 지금 막혔습니다. 지금. 티타늄 천장.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좀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